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일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안가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2, 3일 동안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강진 여파로 동해안에서도 최고 67cm 높이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행안부는 24시간 이상 높은 파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별도 안내 전까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맞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은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졸음 운전이 원인이었는데 현장을 지나던 시민 20여 명이 달려와 사고 수습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평창군 가스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평창군은 추가 폭발 위험이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야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전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당내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5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는 등 새해 첫 주인 이번 주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반짝 찾아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에서 최대 추정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나 대규모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2, 3일 이내에 추가로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CCTV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주택가 곳곳에서 짙은 흙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부 건물들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진열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놀란 시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의 9.0보다는 작지만 1995년 1월 한신 대지진 당시 7.3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이시카와현에는 대규모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일본 북부 연안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大きな津波を観測中です。沿岸部や川沿いにいる人はすぐに高いところへ避難をしてください。 일부 지역에는 이미 쓰나미가 도달했는데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높이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이타마현과 니가타현을 잇는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고 니가타 공항의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또 산사태나 도로 파괴 등으로 일부 도로의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시카와현에서는 여러 주택이 무너지고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家屋の倒壊等の被害が確認をされています。引き続き被害の全容把握に向け、全力を挙げて情報収集に努めてまいります。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원전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2, 3일은 비슷한 규모의 추가 지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제 일본 도야마현 북쪽 90km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동해안에서도 최고 67cm 높이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강진 여파는 동해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진 해일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은 강원 강릉 남항진으로 어제 저녁 6시 1분에 관측됐습니다. 이후 동해 묵호와 속초, 경북 울진 후포까지 연이어 지진 해일이 도달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진 해일은 67cm로 저녁 6시 반쯤 묵호에서 관측됐습니다.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묵호항이 있는 강원 동해시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라고 요청했고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선박을 대피시키고 주민들에게 높은 지대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동해안에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파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기상청은 지진해일주의보를 발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이상 높은 파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그 진동이 유지가 됩니다. 24시간 이상 지진해일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도 앞으로 하루 정도 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별도 안내 전까지 절대 해안가에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 평창군 가스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인근에는 전기 공급이 한동안 끊겼고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듯한 폭발 소리에 깜짝 놀란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펑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에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난 곳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화염이 밀려옵니다. LPG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전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뻥 하면서 온 하늘이 막 주황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순간적으로 이제 정전이 돼버리고 전 처음에 무슨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30대와 6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또 폭발로 화염이 번지면서 맞은편 세차장은 물론 농기구 센터와 인근 주택 등 건물 14곳, 차량 14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주력했고 3시간 20여 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감식을 통해서 좀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그쪽에 피해 지역도 좀 넓고 그래가지고 한전은 가스 누출로 추가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평창군은 주민들을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고 이들에게 긴급 재난용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새해 맞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들로 정체를 빚은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함양-울산 고속도로 밀양 방향 밀양 분기점 부근에서 4.5톤 화물차와 경영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1톤 트럭, 대형 SUV 등 4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영 SUV에 타고 있던 12살 김모 군이 숨졌고 김 군의 어머니인 47살 박모 씨와 10대 딸, 1톤 트럭 운전자, 대형 SUV 탑승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새해 맞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들로 도로가 정체를 빚은 가운데 4.5톤 화물차를 몰던 28살 윤 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서행하던 경영 SUV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윤 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밀양 분기점 부근에서 4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주위를 지나던 20여 명이 달려와 사고 수습을 도우며 시민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8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4중 추돌 사고로 차량 사이에 낀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꺼내기 위해 맨손으로 피해 차량들을 옮겨 사상자들의 이송을 도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 구조에 나선 박현준 씨는 사고 차량 뒷좌석에 있는 아들을 구해달라는 어머니 외침을 듣고 힘을 다해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함께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이 모습을 담은 라이브 영상을 버젓이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B군과 함께 B군의 부모님 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로 운전을 했습니다. A군은 시속 100km 넘게 과속 운전을 했으며
이 모습을 촬영한 라이브 동영상을 버젓이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이전에도 A군은 이런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라이브 동영상을 올렸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덜미를 잡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새해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예고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원들과 국립대전연총원을 방문한 뒤 대전시장을 방문해 지역 당원들과 접촉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를 찾아 대구 경북 시도당 합동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를 맞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총선과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도 찾아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민심을 다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사에서 민생을 9번 언급하면서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날에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경제에 매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진 20분 남짓 대국민 신년사에서도 화두는 민생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번이나 민생을 언급했는데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문제 해결과 함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이 살아나기 위한 근본 해법으론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지적하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은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과의 조찬 자리에서도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96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왔다며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길었던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집권 3년 차에 첫 발을 뗐습니다. 새해엔 얼마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과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가장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며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어제 각종 규제 개혁 등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애고 첨단 산업을 육성해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올해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불합리한 노사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쳤는데 외식이나 가공식품 물가는 6%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먹거리 물가 부담이 더 컸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기가스, 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가운데 체감도가 큰 장바구니 물가 역시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죠. 특히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소비자 물가 전체 상승률 3.6%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 2022년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8% 이상이 올랐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 품목 73개 가운데 드레싱 가격이 25.8%, 잼이 21.9%로 크게 뛰었고 치즈와 맛살, 어묵, 설탕과 소금도 1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6%로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피자 가격 상승률이 11.2%로 껑충 뛰었고 햄버거 9.8%, 김밥 8.6%, 라면과 떡볶이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줄이기 힘든 먹거리 물가는 급등했는데 쓸 수 있는 소득은 충분히 늘지 않았습니다.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393만 1,000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일단 급여 대비해서 외식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꺼려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외식을 많이 좀 줄이고 있긴 하고 있어요. 먹거리 물가 급등은 가처분 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소비 여력이 줄면서 전반적인 상품 소비도 줄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옷과 신발, 화장품 등 소매 판매액 지수도 2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지난해 2차 전지가 우리 증시를 이끌었다면 올해는 반도체주가 중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도 변수가 여전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2200선에서 2600선을 오갔습니다. 올해 증시 전망은 이보다 낙관적입니다. 증권사들이 예상한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는 2200에서 2850선입니다. 상단이 지난해보다 올라갔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면 3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실적과 경기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높게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서 3,000선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이 같은 낙관론이 기댄 건 반도체 업황 개선입니다. 감산과 수요 회복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주식시장도 선행하는 지표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다만 고점 시기를 놓고는 관측이 다소 엇갈립니다. 2분기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 동력이 약간 둔탁해지고 둔화가 되고 미국 대선 리스크가 불거지면 지수가 방향을 좀 잃는 그런 모습. 실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상향하는 대선이 11월이다 보니까 11월을 앞두고 9월쯤에는 그때가 아마 지수가 고점을 찍히는. 결국 경기와 통화 정책이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할지가 관건인데 미국 대선이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올해도 증시 변동성은 클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수가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쿠팡은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수가 지난 2015년 12,00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21만 명으로 17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거래 금액은 재작년 기준 9조 1,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측은 재작년 6,8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법원에는 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삼성 부당합병과 사법농단 의혹을 비롯해서 어떤 선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오는 26일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4개월 만에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다투고 있는 범죄 사실이 47개에 달하고 증인도 많아 선고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열흘 뒤에는 사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결과도 나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심 판결이 예정됐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여야가 대립했던 만큼 법원 판단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의혹도 이번 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성윤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해 7월 YTN이 단독 보도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전현직 공무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관할구청에서 일한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얻은 과정도 수상하지만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평수까지 넓혀준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량리 4구역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65층짜리 초고층 높이에 높은 수익성으로 주목받은 곳이지만 동시에 사업을 둘러싼 비리로 20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달 전에는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분양권 특혜 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비리가 좀 가장 심했다고 좀 보이세요? 특혜 분양이 가장 심하고요.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또 그 뒤로 결탁을 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7년 본격적인 철거와 함께 재개발 공사가 시작될 무렵 관할인 동대문구청의 주택과장 최모 씨는 어머니 명의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 양모 씨도 같은 시기에 분양권을 확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제 있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이를 근거로 분양권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맡은 인물들입니다. 분양 과정에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분양자 명단을 확인해봤더니 원래 오피스텔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평수가 더 넓은 아파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총회 책자를 이제 계속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분명히 오피스텔이었는데 공동주택으로 바뀌어 있어요. 절차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두 전현직 공무원은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분양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직접 개입하진 않았다거나 지인에게 무허가 건물을 샀는데 당시 법이 바뀌면서 분양권을 받게 됐다며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구청은 분양 과정이 합법적인지 살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대상자에 대한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추진위에서 올린 거를 일일이 현장을 간다던가 이렇게 해갖고 확인하기는 어렵죠. 현재 매매가를 기준으로 볼 때 분양권을 받은 공무원들이 거둔 시세 차익만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숨겨진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교사단체가 서희초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교사일동은 어제 서희초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단체는 경찰이 서희초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구하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메시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재수사 촉구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햇수로 3년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국은 새해 첫날부터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신년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결코 후퇴는 없다고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강해졌다며 두 나라는 협상에 나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중심부.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 건물들과 자동차들이 파손됐고 도로는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20명 가까운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신년 벽두부터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구 인근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이 드론을 격추했지만 잔해가 떨어져 주택 등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살 소년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브의 대학과 20세기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 동상도 겨냥했습니다. 이처럼 새해 첫날부터 맹공을 퍼부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Мы не раз доказали, что умеем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и никогда не отступим, потому что нет такой силы,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нас разобщить. 푸틴 대통령은 새해 첫 행보로 모스크바 소재 군병원을 방문해 전쟁 참여 군인들과 대화하면서 추가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신전사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이 만 2년을 향해 가면서 우크라이나가 더욱 강해졌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Головний підсумок року, головний його здобуток. Україна стала сильніша. українці стали сильніші.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최소 1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등 국내 무기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강조했지만 지원을 놓고 서방이 균열 양상을 보이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지금까지 20번 넘게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주애 후계자설이 한층 탄력을 받았는데요. 새해 김 위원장의 주애 활용법은 어떨까요? 최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18일 ICBM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는 모피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친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앞서 지난해 9월 열병식에서 박정천 군정 지도부장이 주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나 지난해 11월 공군사령부 방문 당시 주애가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에 서서 주인공처럼 부각된 사진은 주애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주애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통일부도 조기 등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애의 후계자설에 힘을 실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애 활용법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애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개인 숭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주애에 대한 개인 숭배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군사 분야에 집중이 되었는데 그게 대외 관계라든가 경제 분야로 좀 더 확장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후계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인 샛별이 주애를 지칭해 사용됐다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것이 노동신문과 같이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매체에 나오고 또 그것이 꾸준히 계속 보도가 된다면 이것은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북한이 올해에도 주애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주애 후계자설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육군이 새해 첫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강원도 철원군의 포병 사격장에서 제3보병사단 백골 포병여단 소속 장병 3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격 훈련은 적 화력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고 적의 화력 도발을 아군의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이 식별하면 포병여단이 표적에 대응 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 등이 18문이 투입됐고 장병들은 150발을 실사격하며 화력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일본에선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지진을 구분하는 진도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번엔 일부 지역에서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기록됐습니다. 서있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흔들렸다는 의미인데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황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제 쓰나미가 들이닥칠지 모를 바닷가를 향해 주민들이 애타게 소리를 지릅니다.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텔레비전이 갑자기 꺼지고 의자는 제멋대로 흔들거립니다. 박살난 유리창 사이로 방 안까지 눈보라가 들이칩니다. 기왓장이 쏟아져 내린 밖은 더 말이 아닙니다. 새해 첫 참배를 위해 지역 유명 신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술렁입니다. 육중한 3층 문이 흔들리는 걸 코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붕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눈을 보고 인근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Electric wire goes down and also from the roof go down and all the car is shaking and so everybody was panicked that time.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철역으로 모여든 사람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주변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この最大震度7を観測する地震によって大津波警報、津波警報、津波注意報が発表されています。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에선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최고 단계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지진은 이시카와현에서 동남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도쿄의 고층 빌딩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도야마현 북쪽 90km역에서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동해안에 이번 지진과 관련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해안가 지역에서 접수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없는 걸로 집계됐고 비상대응반을 꾸려 인근 주민들의 해안가 접근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 8시 기준 지진의 일 최고 높이가 67cm에 이른 묵호항이 있는 강원 동해시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하루 정도 상황을 더 점검할 예정이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별도 안내 전까지 절대 해안가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자국 연안에 발생해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대형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후쿠이 도야마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울러 홋카이도와 도토리 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를 포함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 중이던 차량에서 시작된 불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또 폭발과 함께 불 기운이 거세지면서 가스 충전소 맞은편에 있는 세차장에도 불이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불은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한전은 추가 폭발 위험이 우려되자 어제 저녁 9시 50분부터 화재 발생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자 인근 주민들은 평창군 장평 1리와 백옥포 1, 2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새해 첫날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편 인천 송도에선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함께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새해 맞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은 함양 울산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정체를 빚은 가운데 4.5톤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고 새해고 하니까 이제 원래 조금 차가 막혀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랫동안 막혔었죠. 사고가 나자 현장을 지나던 차량 8대가 가던 길을 멈췄고 시민 20여 명이 달려왔습니다. 트럭에 끼인 승용차 안에 12살 초등학생 김모군을 구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이 온 힘을 다해 차량을 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군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은 소화기를 챙겨오고 또 다른 시민들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 통제에 나서는 등 시민 의식은 빛났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이제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또 차량을 통제해 주시기도 했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피해자들 이제 감싸주고 달래주고 그랬습니다. 인천 송도 도로에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B군과 광란의 질주를 벌입니다. A군은 무면허로 B군의 부모님 차를 몰래 타고 과속 운전을 한 겁니다. 문제는 A군이 이런 무면허 운전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 몇 번 타는 거 그냥 저렇게 가끔씩 저러긴 했었어요. 무면허일 텐데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A군은 이번에도 해당 영상을 버젓이 소셜 네트워크에 생방송으로 올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주차장 텐트 안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녀의 신원은 58살 남성 A씨와 54살 여성 B씨로 확인됐으며 이들에게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걸로 보고 이들의 관계와 질식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의 기준으로 공정하고 멋진 공천과 이기는 공천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충분히 해낼 사람을 신중히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는 도이치 특검이라고 표현하며 그 법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묘역에 헌화한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는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사위 곽상원 변호사와 최고위원 등이 동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국민에게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신당 창당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신년 인사회를 열고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그 싸움은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행사 뒤 오는 4일 창당 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고별 인사라도 해야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라며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이달 중순 창당 절차를 매듭 짓고 공천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어제 열린 신년 할애회에서 2, 3주 이내에 창당 절차가 완료될 걸로 기대하고 1월 말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예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전 대표는 신년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시달렸던 악몽이 가셨으면 좋겠다며 모든 걸 바로잡을 방법은 정치 세력의 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잔류한 분들에게도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는 상호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을 거라며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신년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별로 받던 것을 올해는 주제별로 묻고 현장성을 강화해 실시한다며 일반 국민도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이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달 중순쯤 신년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하고 있다며 공유할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말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 늦어도 5월에는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말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말 금리를 4.6%로 예상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as projecte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4.6% at the end of 2024, 3.6% at the end of 2025.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으며 현재 금리에서 올해 0.25%씩 3차례 정도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시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에 나머지 투자은행들은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3월에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이 75%에 이른다고 예상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But the market seems to be building in the prospect of 4 or more rate cuts in 2024, with the first one coming as early as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며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따라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담당 구청 소속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 최 모 씨와 전 동대문구청의 공무원 양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청량리 4구역 재개발 공사에 앞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 분양받는 등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일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또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편의를 봐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포츠 팬들을 설레게 하는 굵직한 대형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축구 아시안컵과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또 서울에서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새해 스포츠 일정을 양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달력 첫 장부터 축구 팬들을 흥분시키는 아시안컵이 막을 올립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초호화 라인업을 자랑하는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16강에 좋은 기억이 있는 카타르 도하에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The goal for the Asian Cup is clear. We want to go there and win the Asian Cup. Win it and not say, oh, maybe Final Four or maybe, not maybe. 아시안컵이 끝나자마자 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수영 황금 세대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아시아 최강을 확인한 자유형 200m 황선우와 400m 김우민이 세계 정상에 도전하고 두 선수가 힘을 합치는 자유형 800m 계영에서도 세계 무대 첫 메달을 노립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동메달과 동메달에 이제 마지막 한 개인 금메달에 아직 따내지 못하여서 조금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년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그 메달을 따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탁구 세계선수권에서는 대표팀의 에이스로 거듭난 삐약이, 신유빈이 전지희와 함께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노립니다. 메이저리그 스타들은 3월 말 고척돔으로 국내 팬들을 찾아옵니다.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의 개막 시리즈가 열리는데 김하성과 오타니의 설레는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올해는 올림픽의 해, 여름에는 세계인의 시선이 개취지인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쏠릴 전망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강 자리를 지킨 한국 양궁과 펜싱은 이번에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번 아시안게임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밖에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올림픽이 끝난 뒤 9월 벨기에에서 열리는 높이뛰기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세대 교체에 성공한 한국 야구는 11월 프리미어 12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최강팀들과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미국 뉴욕의 전통적인 새해맞이를 보기 위해 100만 명이 모였고 런던에선 12,000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시간대가 늦은 미주와 유럽의 새해맞이 표적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무려 6톤에 달하는 수정 구슬이 내려오는 볼드롭 행사에 환호성이 터지고 연인들은 입을 맞춥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를 보기 위해 100만 명이 뉴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의 명소 코파카바나 해변을 따라 화려한 폭죽쇼가 펼쳐집니다. 해변에 운집한 인파 중 일부는 흥에 겨워 바다로 뛰어듭니다. I feel amazing. This is my first time in Rio. Like, there's no better way to spend it than on the beach here. Like, this is just an incredible experience. 영국 런던의 시계탑 빅벤이 새해를 알리자 전망대인 런던 아이를 중심으로 불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동원된 폭죽만 12,000발. 여기에 각종 레이저와 드론까지 동원해 밤하늘에 술을 놓으며 불놀이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중심 샹젤리제 거리가
인파로 꽉 찼습니다. 올해 개최하는 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지만 전국에 내려진 테러주의보에 새해 첫날부터 9만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We are all on one planet, so we are just human. Just to live peaceful together. That's the biggest hope we have for the next year.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고대 유적을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열렸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고전적인 아름다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경기와 강원, 충청 지방에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 강릉 6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